반갑습니다. 중3 학생 학부모님 대상으로 2028 대입개편 이해와 우리의 성장을 위한 슬기로운 고교 생활을 안내하게 된 저는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 대입지원단에 있는 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교학점제 아니면 대입개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두고 어머니나 우리 학생이 궁금했던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까요? 네,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이미 선택이 끝났다면 고등학교 공부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수시와 정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나의 대학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등학교 입학 전이지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마음의 걱정이나 이렇게 궁금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중에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중에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교학점제나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많은 정보만큼 중요한 게 나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성격이 어떻는지, 학업을 받아들이는 학습 이해도가 어떻는지, 그리고 대인관계 등이 어떻는지가 나의 고등학교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중에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과목만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대학 입시였던 핵심 사항을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진로에 맞춰 선택한 과목의 학업 역량, 그리고 수능 역량, 그리고 거기에 맞춰 나의 주제 탐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이게 핵심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 고교학점제 이러면서 관심 계열,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계열이 어떻는지 그것도 서두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3 기말을 마치고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설명회를 다니면서 여러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꿈이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장래희망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저희 꿈은 약사인데 지금도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가서 잘할지 걱정될 때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오래간만에 선생님 시험 끝나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게임을 하거나 좀 놀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좀 놀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쨌든 대학을 고민하게 되니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지 고등학교 생활과 함께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나요? 네. 오늘 선생님이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안고 대입 개편과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 덜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전국 단위 모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이 학교의 특징들은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학교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진학 중심 고등학교일지 취업 중심 고등학교일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선택을 바탕으로 진학 중심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대학 진학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취업 중심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취업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쭉 친구들 지내는 모습을 봤더니 저희 제자들 중에도 아주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자기 생활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힘든 친구도 있고요. 취업 중심 고등학교를 갔지만 내지는 전문대학을 갔지만 자기의 도전 정신이 뒤늦게 발휘되면서 좀 더 멋지게 사회생활을 이뤄나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진로 관련 활동을 진로 관련 선택을 시작하는데 내가 진학 중심 고등학교일지 취업 중심 고등학교일지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느 곳에서든 나의 가치는 어디서든 만들어질 수 있고 경험과 도전을 통한 성장을 위해서 이루어서 뭔가 나의 가치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가능성은 놓치지 않고 항상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내는 사회화와 내가 스스로 결정했을 때 이런 책임을 통해서 성장하는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고 예시를 두고 선택 기준이 어떻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봤더니 선생님, 학생 수가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녀공학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대학의 대학 진학 결과가 궁금해요. 아니면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학교 분위기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급식 등 어떤 입소문에 대한 것도 의존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 이미 학교 선택이 끝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먼저 제시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급식의 경우에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급식이 그 당시는 굉장히 맛이 좀 아이들 선호도에서 좀 떨어지고 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그냥 급식이 맛이 없어요 라고 자기 의견 이야기하는 거를 더 넘어서서 급식이 맛이 없을 때 우리 학교에 급식이 맛이 없는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때 학교에 배치되어 있던 매점의 매출량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프로젝트 활동으로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청소년기의 역량이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 자료까지 발표하면서 자기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탐구 프로젝트, 문제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어떤 유불리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성향도 있지만 결국 이 학교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내가 가서 해결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많은 설명도 있지만 대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대입 전형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 전형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대학에서 진행되는 학과와 학부, 계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동정호의 학문을 연구하고 교수 학습하는 대학 내의 전공 집단,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과입니다. 그리고 이 학과를 조금 더 큰 범위로 묶어서 유사한 전공들을 묶었다든지 더 큰 범위로 서로 관련 있는 유사한 학과를 묶게 되면 학부나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과로 진행되던 전공 집단이 무전공 학과로 모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무전공 학과로 모집된다 하더라도 2학년, 3학년 되면 다시 자신이 원하는,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는 무전공 학과로 입학하는 경우는 무슨 학과든 의치 약한 아니면 사범대의 자격이 주어진 학과를 제외하면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이 제시된 학교가 많거든요. 무전공 학과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학은 학과 모집, 계열 모집, 그리고 무전공 학과로 선발을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계열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언어, 그리고 사회라고 칭해지는 인문계열, 그리고 자연공학 계열, 정보 컴퓨터 이런 계열들이 있는데 혹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계열을 두고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관심 있는 부분에 딱 꽂히는 게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적성과 관심이 투영되어서 이 부분을 내가 준비하고 싶어 라는 에너지가 작동이 되고 있는 계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에서 그러면 이런 걸 모집할 때 우리 학교는 이렇게 모집할 겁니다 라고 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선생님이 일부러 조금 일찍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이어서 아직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발표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과나 계열 등에 대해서 어떻게 모집하는지 안내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먼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제일 최신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들고 와봤습니다. 뒤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모집할 때는 교과, 그리고 종합, 논술, 실기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할 수도 있고요. 수능으로 모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정보전자대학에서 이 대학은 이공계열 자연계열로 칭해집니다. 이 대학에서 전자정보 이 대학의 학과는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과, 전자정보공학부의 반도체공학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성에 따라서 우리는 교과로 몇 명을 뽑는다, 네오르네상스라는 종합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는다 이렇게 학과마다 모집 인원을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집 인원 분류해서 교과로 몇 명 모집하고 종합으로 몇 명 모집한다는 걸 예측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조금 재밌는 상황이 하나 있어서 들고 와봤어요. 경희대 예를 들면 체육학과입니다. 체육이나 스포츠의학과는 교과 모집, 종합 모집, 논술, 실기 실적, 수능에서 어떤 전형으로 모집해야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실기 실적이 이 체육학과하고 가장 연관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기 실적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경희대 체육학과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 저는 경희대 체육학과가 저한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준비를 위해서 체육 실기를 준비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과 단위로 모집하는 것에 대한 이 학과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만큼이나 어떤 단위에서 몇 명을 모집하는지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선생님이 쭉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학의 학과, 계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아니면 전국의 대학이 어디에 분포했는지 선생님이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이때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느 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면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대학을 두고 지금 선생님이 전국대학 위치도는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은 일반 대학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고 그리고 특별법에 설립된 대학도 있어요. 일반 대학은 주로 이제 4년제, 그런데 건축학과나 위치 한약대는 6년제로 진행됩니다. 그죠? 졸업을 하면 학사라는 자격을 주어지게 되고요. 전문대학은 일반적으로 2년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간호학과는 4년제가 대부분입니다. 졸업을 하면 전문 학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교육기관으로 대학과 같은 지위를 주어지지만 이거는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위의 일반 대학이나 전문대학하고 다르게 국방부나 행정안전부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지방부처, 지역 국가부처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교육기관은 모집 시기나 모집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6월 달에 요강에 따라서 원서를 넣게 되고요.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인데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 모집을 우리 지역의 범위를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지역 범위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의 유형이 분류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런 전국대학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너무들 많이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수도권 대학에서는 수능 전형이라는 형식으로 내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형식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도 있지만 지역 학생들을 조금 골고루 뽑을 수 없을까라는 지역 균형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으로 너무 많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지역 대학은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그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진행을 하지만 지역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고자 지역 인재 전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가 대학 전체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 많은 중에 지역 대학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서두에 설명을 하고 마저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역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 대학 중에 10개 대학을 선정해서 1년에 200억씩 무려 5년간 지원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작년 10개 대학 중에 선정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울산대하고 부산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대도 취업에 대해서나 장학금 그리고 해외 연수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학생들을 좀 육성할 계획으로 실속 있는 대학으로 커나가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징도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고 지역 대학에 대한 설명도 할 건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실속 있는 내가 갈 만한 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어려운 말도 나오고 그리고 전형이라는 여러 이야기도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맛을 조금씩 보여드렸다면 대입 전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앞에 서두에 고등학교 과목 선택 그리고 대입 준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이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항상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언어나 논리, 이렇게 음악, 대인관계, 자연친화 지능이라는 다중지능에 따라서 여러 지능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학에서는 이런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뛰어난 친구를 뽑고 싶어요. 근데 저기 남고 있는 학생도 학업 역량이 뛰어나고 저쪽에 있는 북고에 있는 친구도 공동체 역량이 뛰어나고 이 친구들 모두 우수한데 어떻게 선발하지 하고 대학의 고민을 표현한 게 전형입니다. 전형은 저울 전자에 저울질할 형자라는 뜻으로 저울질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어나 논리, 자기의 지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한번 어떻게 뽑지 하고 저울질할 때 학업 역량 중심으로 뽑을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이 있을 수 있고요. 실기 실적을 보고 뽑을 수 있는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학교 활동을 모두 종합해서 볼 때 이 친구의 종합적인 역량을 보고 싶어 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형이 있는 것처럼 학생을 한 줄로만 세울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만으로 내가 또는 친구들이 이 대학만으로 모든 것이 평가된다고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만으로 평가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제 꿈을 위해서 저는 어느 대학을 꼭 가고 싶고 그 대학의 교육 과정을 밟고 졸업 후 어떤 진로를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자신의 꿈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런 대입의 선발 규칙을 알아야지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선생님의 안내를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에서 아까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이 세 가지 가지고 저울질 한다고 했는데 대학과 취업에서 왜 그런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AI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당연히 상표화되어 있어서 이미지만으로 여러분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애플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초기에 AI에게 이걸 물었더니 에러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AI가 굉장히 많은 것을 수행할 거라고 만능주의 조금 있긴 한데 사실은 AI는 인간보다 전능하예요. 놀랍죠? 네, 왜냐하면 AI는 우리가 입력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 번에 하나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르치긴 어려워도 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 관련 내용을 전했을 때 이 AI가 읽어내는 기술이 초기 오진 비율이 사람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로 이렇게 발휘되고 있는 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습득하고 훈련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또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한 번 발전된 거기서 또
조금 더 성장해서 발전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빅데이터가 수집되고 인공지능이 탄생되면서 4차 산업시대가 왔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질문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데 AI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쿠키와 치아와가 막 섞여 있는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10월 달에 첨단 용합 연수를 이렇게 받으면서 강사님에게 안내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강사님에게 이 안내를 같이 쓸 수 있게 된 걸 감사드리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런 그림을 AI가 한번 구별해 봐라. 이렇게 했더니 초기에는 이 첫 번째 그림 가지고도 치아와라 하고 요 그림 가지고도 쿠키라고 하고 이렇게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 블루베리 머핀이다. 두 번째는 치아와의 옆모습이다. 심지어는 이 그림을 보고 자,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탕을 얹은 블루베리 머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굉장히 인공지능이 명확하게 결정 구조라든지 아니면 입자의 모양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다 취합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게다가 코딩도 진행합니다. 어떤 상황에 삐 소리가 나면서 주차할 때까지 삐삐삐 안내하는 것처럼 그런 아두이노 코딩을 만들어줘 라는 구체적인 어떤 질문을 했더니 좋아요. 이 코드는 초음파 센서를 간단하게 연결하여 원하는 거리 범위에 따라서 쭉쭉쭉 하면서 코드를 보여줄게요. 라는 내용으로 코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컴퓨터공학과가 전망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하나 놀랬던 사실은 질문만큼 중요한 답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같은 연수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이걸 저희 학교 학생에게 먼저 이야기했더니 선생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까? 했는데 불과 23년 작년 2월에 AI가 대답을 합니다. 멋지게 대답합니다.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은 역사적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그리고 초고를 작성하던 중에 문서작성 중단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분노해서 이런 등등 최환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다른 담당자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통치자로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사실과 연관될 만한 말과 전혀 다른 말들을 섞어가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연수 중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하고 이 질문을 똑같이 했더니 이제 2024년 10월에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답변, 시대와 연관이 되지 않는 질문이므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AI 시대는 그냥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이게 아니고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주어진 답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래 사회, 새로운 사회를 해결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다면 폐기되는 것도 생길 때 취업 상황에서는 이런 쓰레기가 폐기된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가득 쌓여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만들어질지 데이터가 분석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취업에서도 융합적이고 창의적이고 인성과 공감 능력 있는 친구를 뽑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이 갖추길 바라는 가장 중요한 태도로 직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그리고 다양한 활동 경험, 근성과 인내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협업 능력이 필요할 때 소통, 말을 좀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 책을 또 좀 많이 읽고 많은 정보를 가지면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다면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모습에서 무엇을 찾을까 하고 봤더니 국어하고 영어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가 그런 역량이 보이는 게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성 능력, 공감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볼 때 또 국어하고 사회와 과학의 교과 학습 활동에서 보여지고요.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이런 면은 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즉 수학에서 그런 힘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 창의적이고 공감 능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대학에서는 이 능력을 해석하기 위해서 국영수의 역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입사관이라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어떤 평가가 여러분이 더 의미있게 받아들여지는지 입사관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래에 있는 두 친구의 성적을 보고 우리도 입사관이 되어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나 우리 학생들 한번 같이 평가자가 되어서 입사관이 되어서 한번 이 학생의 능력을 한번 봅시다. A하고 B 학생, 내신이 5월 1등급 나온 친구 그리고 1.4인 친구 어느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됩니까? 네, 정말 1등급을 받은 친구 대단하죠. A 학생이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펼치고 원점수와 어떤 내용까지 살펴보니까 누가 더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1등급인데 89점, 88점 점수가 이런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1등급이었다면 B는 2등급이지만 조금 아깝게 2등급인가 싶은 부분도 있고요. 1등급일 때는 탁월한 성적으로 100점, 99점, 100점 이 성적으로 1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교과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봤더니 A 학생은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인데 B 학생은 논리적인 이해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며 자신이 궁금했던 지점을 조금 더 확장하여 어떤 주제를 탐구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런 식의 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던 성장의 과정이 있다면 어느 학생이 더 매력적인가요? 여러분도 보여지시는 게 있나요? 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숫자, 주로 등급 중심인 숫자를 보게 되면 정량평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활동, 원점수를 포함한 이런 활동과 내용까지 보게 되면 정성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입에서는 정량평가는 주로 교과 전형에서 이루어지고요. 정성평가는 종합 전형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학생의 우수성을 우리가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걸 좀 느껴질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학생의 참여했던 수업에 대해서 교사가 관찰하여 기록하는 건데 성취 수준에 대해서 참여, 태도, 그리고 특기할 만한 사항을 넣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대입에서 스님 교과 종합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요 하는 친구가 있을까 봐 스님이 기본 사항을 좀 안내를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시, 정시 이런 말은 많이 들었죠? 수시는 3학년 2학기 전에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수시로 전형을 진행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시에서는 학생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형, 논술 전형, 실기실적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학생부 전형은 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교과 전형도 이렇게 보면 교과는 등급 중심으로 교과 성적을 보고 추가로 이 등급으로 교과 성적만 따지기에는 이 친구가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수업 태도를 보였는지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학생부 서류를 일부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본다는 거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우리가 활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목 선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친구의 학업 역량이 어떻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보니까 교과에서도 서류가 들어갈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결국 학업 역량인 등급과 원점수가 들어간다면 지금 쭉 추세를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뭔가 융합되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읽어지고 있어요. 아울러 수능 최저는 그냥 이 정도의 성적이면 봐줄래 이게 아니고 합격 기본선이에요. 성적을 한선으로 합격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전체 1등급으로 부산대를 넣었는데 내가 부산대에 만족할 수 있는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하면 저는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이 되는 거죠. 수능 최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뜻으로 대학별로 정해놓은 수능 성적의 한선입니다. 국수, 영탐 이렇게 4개 영역을 치르면
그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합을 5 이내 받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면 탈락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수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시는 이제 학교 성적보다는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뽑고 있어요. 정시에서는 수능을 치르고 나서 정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성적 중심으로 100% 수능 성적으로 넣읍시다라고 했던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고1, 고2, 고3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고교 학점제가 지금 여러분 때부터 진행될 거라는 걸 대학에서 생각하면서 수능 성적에 다른 걸 한번 넣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의 어떤 활동사항이나 역량을 같이 확인하면서 반영 요소를 한번 볼래라는 시범의 의미로 지금 고2, 고3들도 수능 성적에 교과학업 역량을 넣고 있어요. 그 교과학업 역량은 등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분력 특기사항이 들어가거나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중요한 시그널로 우리 대입에서 좀 받아들여져야 될 요소인 것 같아요. 결국 수능 최저가 반영되고 수능 성적이 정시에서 반영되고 있으면 수능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70% 이상이 수능의 영향력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 수시하고 정시가 학생부가 들어가면서 수능 최저가 들어가고 수능 성적이 들어가면서 학생부가 들어가니까 결국 수시하고 정시도 융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정시가 어떻게 될지 통합되는 거 아니야? 대학에서는 통합하는 게 우리는 더 수월하겠어요? 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도 3학년 2학기의 수업이 조금 더 이렇게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선 수시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어떨까요?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8 대입 개편에 대해서 교육부가 작년에 발표한 내용에는 수능 및 수시, 정시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검토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8월 이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시, 정시 따로 되든 아니면 통합돼서 되든 어쨌든 학생부와 수능은 같이 진행될 수 있고 같이 중요한 요소로 되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시로 모집되는 인원은 8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요.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은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80%로 많이 모집하게 되는 수시에 대해서 보통 언제 원서를 쓰느냐? 3학년 9월 초에 수시 원서를 씁니다. 수능은 11월에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치르기 전에 내가 이러이런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러이런 교과 내신을 받았으니까 여기 지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예상을 가지고 원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시는 수능을 치고 나서 수능 점수의 결과에 따라서 원서를 넣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화가 된 자료를 넣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훨씬 교과와 종합,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가 크다 보니까 대학의 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도전적인 의미로 잘 진행하고 있어서 수시 모집을 더 선호합니다. 그럼 우리가 수시 모집을 3학년 2학기 9월 초에 한다면 우리가 반영되는 우리 고등학교 내용은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됩니다. 그러면 5학기만 하고 반영이 된다고 할 때 1학년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동아리활동 등등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다 채워나가면 사실은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즉 중3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전환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대입 역량을 준비하는 시기로 활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님이 이야기하는 대입 역량은 고등학교 어디까지 공부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이 공부를 하는 태도 그리고 학업할 수 있는 자세 아울러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이니까 말미에 스님이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는지 효과적인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대입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과정이 어떻는지부터 좀 같이 보면서 가야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2025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하고요. 대학은 28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2022 개정교육과정, 즉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학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 위의 선배들 고1, 고2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지만 고교 학점제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이행의 모습을 보고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흘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선배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흐름과 내가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다른지 차이를 알면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를 빨리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와 비슷한 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성적 산출 방법은 이전 대학교 4학년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전 과목이 석차 9등급제가 진행됐어요. 심지어는 음악도 일부분은 또 9등급제가 된 학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진행된 학년이었는데 지금 고1에서 대학 3학년은 공통과 일반이라는 과목은 석차 9등급제가 진행되고요. 석차가 미기재된 과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예체능, 그리고 교양 과목이 석차가 기재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뒷부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수능을 선택형 수능으로 국어도 일부 과목을 선택하고 수학도 일부 과목 선택, 탐구는 전체 문항에 대해서 선택한 과목만 치르게 하고 상대평가를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는 뭐가 쫙하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크게 바뀔 거라고 된 핵심은 절대평가였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절대평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대입은 선호하는 대학과 비선호 대학이 있다 보니까 변별에 대한 기준을 안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대평가와 함께 석차 등급을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단 너무나 촘촘하게 석차 등급이 기재되면서 경쟁이 가열되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석차 5등급제로 기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과목은 공통, 일반, 진로, 융합 과목 모두 석차 5등급제로 적용됩니다. 즉 과목 수가 많아졌죠. 그렇다면 사실은 본질적으로 석차의에서 등급이 나와지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대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조금 수월해지면은 수능은 선택형에서 통합형으로 모두가 같은 걸 칩니다. 국어도 같은 거 치고 탐구도 같은 걸 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뒤에 안내할게요. 자, 그러면 이전에 선배들이 이렇게 진행된 내용이 있네요. 이걸 대학에서 많은 걸 알려준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내가 이 준비 과정에서 하나씩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대입과 고교 생활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뒤에 쭉 자세한 설명을 할 건데 이쯤 되니까 핵심 사항을 먼저 오픈을 하겠습니다. 2028 대입 개편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은 내신 5등급제로 9등급에서 완화하겠습니다 라는 걸 했고요. 수능 9등급제로 너무 어려운 심화 과목은 빼고 내용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 학점제가 진행됩니다. 요 세 개가 화두입니다. 이 세 개의 핵심 내용을 근거로 대입을 준비하는 5가지 내용은 결국 상대평가가 진행되는 상대 등급으로 적용되는 내신 등급, 그리고 나의 원점수, 진로와 연계된 과목 선택, 과목 세특과 창체 활동으로 표현되어지는 나의 정성평가, 요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수능 역량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이게 대입 준비의 핵심 5가지가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 이런 정도로 반영되는구나 하고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은 하나씩 요 내용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기는 좀 힘들어.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 심층 면접을 좀 더 넣어야 되겠어. 이런 대학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입 핵심 5가지 중에 4가지가 고교 생활을 통한 결과에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이다 보니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죠. 기본사항은 이겁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내가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이 성취 기준을 40% 이상, 여기 성취도 40%는 상대 평가에 대한 게 아니라 절대 점수 40점 이상 40%를 달성하고 열심히 학교에 수업을 출석을 한다면 그것이 누적되어서 192학점을 받으면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 친구가 어떤 과목을 요구하는지 학생 수요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내가 과목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과목을 선택할 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로와 학업 설계는 이렇습니다 하는 많은 고민의 시간을 또 학교에서도 안내를 해줄 겁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했던 수업이니까 열심히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수업 중에 미수가 되지 않도록, 즉 성취 수준이 40%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도 좀 신경을 써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겠죠. 이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수, 미수가 된다면 미수인 학생은 보충으로 이수를 하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그 학점이 모여지면 졸업을 하는 시스템이죠. 자, 그런데 이수, 미수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성취율은 대부분 절대평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90점 이상을 A, 그리고 60점 이상을 D, 40점에서 60점 미만을 E로 잡고 40점 이하가 되면 이 과목에 대한 성취 수준을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이수라고 인정하기 어려워라는 걸로 I라는 표현을 씁니다. F라는 표현이 조금 민감할 것 같아서 I라는 표현을 쓰고 아직 미이수, 불완전하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최소 성취 기준 보장 지도를 학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걸 이수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또 이 과목을 40% 미만에서 I에서 E 등급이나 이렇게 성취 수준을 학교에서 이제 상향으로 조정할 예정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시행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되었고, 이렇게 진로와 직업의 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할 때 원취지는 나의 진로에 따라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원취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공계열로 컴퓨터공학 관련 뭔가의 발전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물리를 선택을 하는데, 이 물리를 원래는 이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 내지는 물리만 좋아하는 친구, 물리도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다 모여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막상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아까 언급된 것처럼 교육부 발표에서 상대평가 5등급이라는 상대평가 등급이 나오게 되고, 과목 선택을 여러 과목으로 분산되어서 한다면 수강 인원이 작으면 상대평가에 있는 등급을 받기가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과목 선택이 마냥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학교에서 제가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 과목이 개설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교육부에서는 이런 준비는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 단위에서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배우는 공간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온라인, 그리고 지역 교육기관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름하여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하고 배울 수 있는 과목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고교 학점제 이행 단계였던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 1학년까지 모두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대입에 이미 여러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미로 평가되고 있는 게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에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여러 과목 중에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일반고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고시가 되지 않은 고시 외 과목도 신청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단 인원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요. 이 과목을 배우고 이수를 했을 때 이 친구는 진로 역량, 자기 주도성이 있구나 하고 대학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 다른 과목 우리가 고급 물리를 배우고 싶어서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개설을 하면 아까 상대평가 5등급이 적용되는데 공동으로 했던 교육과정, 다른 학교랑 다 모여서 그렇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이면 거기서도 석차 등급이 나오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지난달에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성취도 A, B, C, D, E만 적용하고 상대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은 울산에서는 울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어떤 과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이 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계속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과목들이 이제 편성이 될 건데요. 고교학점제 2행 단계에서의 2015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비슷한 면도 있고 차이가 나는 면도 있습니다. 우선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나뉘어질 때 2015에서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이라고 분류된 이름의 과목들이 상대평가 9등급제가 되었고요. 진로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A, B, C로 분류가 되었어요. 즉 상대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에서 배워지는 과목은 전문교과 1으로 상대평가가 특목고에서는 진행되었고요.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상대평가가 진행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보통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등의 과목을 편성하는 건데 주로 일반고 중심에서 많이 이 과목들을 편성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 과목이라고 이야기되는 기초소양 이런 이야기되는 공통 통합국어, 통합 사회 이런 과목들은 모든 고등학교, 즉 특목고, 특성화고, 그리고 자사고, 일반고에서 무조건 이 과목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대학으로 치면 필수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문 과목은 직업 관련이 특성화고에서만 나와지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전문교과 1인 특목고에서 배워진 과목은 여기 보통과 전문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딨나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어쨌든 보통과 전문교과 이 모든 과목들이 성취도 5단계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석차 등급 5등급제도 함께 함께 기록됩니다. 단 제외인 과목들이 있습니다. 사회, 과학, 융합 과목, 그리고 교양과 예체능 과목은 제외가 되거든요. 구체적인 과목은 선생님이 뒤에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과목의 등급은 성적에 대한 평가는 보통 교과가 원점수도 표현이 되고요. 성취도 이 학생이 A인지 B인지 성취도도 표현해 주고요. 상대평가로 몇 등급인지를 표현합니다. 여기에 수강자 수가 몇 명인지, 과목 평균이 어떻는지, 성취도별 비율, A는 이 학교에서 몇 프로인지 이런 등을 같이 표현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모두 똑같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뒤에 소개할 건데요. 이거는 5등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도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에 있었던 전문교과 1인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계열 과목이라고 보통 교과 안에 들어가는 걸로 따로 명시를 했어요.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이지만 일반고에서도 개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개설되면 무조건 석차 등급 5등급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과목의 분류를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과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아까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모두 5등급으로 되지만 선생님이 표현했던 파란색으로 묶여진 이 과목은 그 5등급에서 제외되는 과목입니다.
자, 공통 국어가 있고요.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학법과 언어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목고에서 배워지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계열이라는 의미로 과학 계열에서 체육 계열에서 예술 계열에서 배워지는 과목을 이렇게 따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고시에서는 이런 과목을 이렇게 명시해서 배운다라고 되어 있고 이 외에도 시도교육감이 고시의 과목을 배울 수도 있다, 증감할 수도 있다고 자율권을 뒀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열 교과가 주로 특목고에서 편성되고 전문 교과는 특성화고에서 편성되는데 이런 계열 교과나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전문 교과를 일반고에서도 배울 수 있느냐? 배울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친구들이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편성도 가능한데 단 여기에는 석차 5등급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2015 개정교육과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재 고등학생들이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만 9등급이 산출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려운 과목이 되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2 정도의 과목을 내가 선택을 조금 더 어렵게 배우고 싶어요 라고 선택을 해도 등급으로 산출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굉장히 많이 신청하고 많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2022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목은 수능 과목이에요.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수능 과목으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수학에선 들어가고요. 물리, 화학 1이 들어가면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이런 과목들은 또 수능 과목으로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요 세 가지 분류는 이제 네 가지 분류네요. 아시겠죠? 자, 이 분류가 모두 5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으로 됐습니다. 그런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흐린 색깔은 역시 성취도 5단계로만 적용되는 과목이고 나머지는 성취도 5단계이고 나머지는 절대평가과 함께 상대평가 5등급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되어 있는 이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에요.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모두 수능 과목으로 치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 과목이 이전에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기하 여기 중에 택해서 시험을 치고 이공계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미적분을 많이 치려고 했었거든요. 대학 입장에서는 공과 계열의 경우에 미적분을 좀 이수하고 와야지 대학의 수학 부분을 이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수능 과목에서는 대수, 미적분은 확률과 통계까지만 하게 되니까 미적분하고 기하를 대학에서 좀 걱정을 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 내용을 다 이수하지 않고 대학 과정을 치르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이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2028 작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수학과학의 과목은 완화됐습니다. 미적분2와 기하는 미출제됩니다. 단 이공계 학생들이 학생부를 통해서 수학적인 역량과 수학심화 학습의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과목은 미제출하도록 수능 과목을 완화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 수학 과목 완화는 수능에 대한 과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수능 과목만 열심히 하고 어려운 미적분이나 기하는 안 들을래요 라고 하기에는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학생부를 통해서 수학적인 역량과 수학심화 학습의 여부를 확인하겠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이 조금 어려운 과목이라도 이수를 안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아울러 성적이 들어가지 않고 상대평가 5등급이 적용되지 않는 이 과목들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한 현대세계 등등등의 융합사회나 융합과학은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이 친구들이 협력해서 이 내용의 그 주제 탐구 활동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즉 교과가 융합되고 실생활을 연계한 탐구 문제 해결 중심 수업에서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학종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친구와 함께 같이 공동체적으로 했는데 이걸 등급을 내면 친구들의 공동체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금이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은 절대평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춰서 절대평가만 진행을 한다는 의미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등급이 안 나온다고 이 과목만 선택하는 것은 좀 지양하세요라고 교육부가 이 내용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대학에 주는 부분과 고등학교에 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 선택할까 하는 기준에 결국 수능 과목을 선택은 물론 중요하니까 해야 되고 수능 과목 플러스 이 대학에서 요구하고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아예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고등학교에서 조금 어려운 표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마다 특히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이렇습니다 하는 편제표를 많이 소개하고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이 진행되는지 편제표를 가지고 아까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마다 학교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 학교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은 의무적으로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한번 두 개 비교해서 볼게요. 학교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은 여기 1학년 공통으로 분류되는 과목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2학기를 통해서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일반으로 이야기되는 일반에서 문학이라는 과목을 우리 학교는 2학년 1학기 이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명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공통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모두 같을 수 있는데 일반 진로 이 과목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 듣도록 할지 안 할지는 학교마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신입생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실 때 학교 지정 교육과정이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지정 교육과정이 있는 거는 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 따라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학교 지정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 학교 모두가 다 듣게 되니까 이름하여 등급을 받을 때 많은 인원수가 있어서 좋은 면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이 과목이 좀 약하고 힘든데 또 무조건 들어야 되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기의 특성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학교의 편제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과정은 여기 이 학교 예를 들면 이 과목들 중에 5개 택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과목 중에 5개 택할 건데 대수가 수능 과목이에요. 그리고 영어 1이 수능 과목입니다. 그러면 수능 과목으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수능 과목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벌써 두 과목이 대수와 영어 1이라는 과목이 선택이 되시고요. 그리고 통합과학, 통합사회 어떤 과목의 수능 준비를 위해서 한국지리 탐구라든지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내지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과목들을 또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울러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어떤 이공 계열이 있거나 문과 계열이 있다면 또 거기에 맞춰 사회 몇 과목을 선택한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과목 정말 듣고 싶어. 나 이거 꼭 들어야 돼. 라는 걸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과목을 이 학교 예를 들면 사회에서 일반이 있고 진로가 있고 융합이 있는데 일반과 진로인 세계시민과 지리,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문학과 윤리는 등급이 나와집니다. 근데 융합으로 되어 있는 사회문제 탐구, 역사로 탐구한 현대세계는 등급이 안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내가 어떤 과목을 편성할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이 3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안내를 받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편제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너무 등급을 받지 않으려고 이 과목 중심으로 이수하는 것은 좀 지양해달라 하고 교육부에서 좀 권고한 내용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과목이 개설 안 됐는데 제가 이런 과목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교육과정 내지는 작은 인원이라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걸로 아직 과목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학교마다 이걸 다른 학교랑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진행한다든지 라는 식의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고 3월달 들어가서 학교에서 설명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쉽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교육과정도 선생님이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울산 공고를 한번 예시로 들고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지정 교육과정이 있는데 주로 보통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 지정 교육과정이 있어요. 공통 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 국어 1, 2 이건 1학년 때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 수학 아니면 공통 영어 이런 식으로 공통과 일반이라는 표현으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수해야 될 것을 학교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전문교과라는 걸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을 1학년 1학기, 2학기 좀 학점수가 크게 6학점씩, 7학점씩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중심 고등학교인 특성화고를 입학을 하고 대학 진학이 안 되느냐?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통진로 전문교과 모두 5등급으로 상대평가되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이야기되는 데서는 주로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견주게 되거든요. 그때는 보통교과 중심으로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통교과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성적 중심으로 이 친구의 학업 역량이 어땠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특성화고 전형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성화고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조금 더 그 특성화고의 전문교과와 연계하여 대학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형을 따로 실시하는데 이때는 전문교과 중심으로 비율을 높여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성화고를 지나간 친구도 취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진학도 가능하다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과목이 편성이 되었다면 우리 학교에선 요 과목들로 4개를 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4개를 택했을 때 합법과 언어가 수능 과목이고 미적분원이 수능 과목이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겠네. 그리고 나는 약학 계열, 생명연구 계열로 희망을 한다. 그러면 화학이나 생명과학 전공 계열로 또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교과목을 설계하고 선택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런 중에 과목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과목 할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과목, 즉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 할지 조금 고민이 될 거고요.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할지 수능과 연계된 과목을 할지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선택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학교에서 안내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학업 역량을 조금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때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학업 역량이 항상 대입에서는 기본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형에 대해서 나는 교과로 갈 거야. 종합으로 갈 거야. 확정 짓지 말고 이런저런 전형을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과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과목을 선택하지? 라는 걸로 에너지를 너무 소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가서 이러이런 과목을 선택했는데 저의 진로가 변경되면 제가 그렇게 과목 선택한 게 불이익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미리 답을 적었어요. 대답은 NO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등학교 때 이러한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탐색을 해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내가 이 탐색 과정에 자기의 진로를 이렇게 바꾸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불이익을 주는 건 없습니다. 단 이 친구의 기본적인 역량은 국영수를 통해서 발휘가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공계열에 관심이 있어서 참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진로를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어 하는 심리학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공계 진로를 희망할 때 이 친구의 기본 태도가 어땠는지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바뀌어도 충분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친구의 태도와 탐구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5등급제, 5등급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대평가라는 의미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진행되는 수업을 가지고 학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가 일주일 4시간 시간표가 편성되면은 4학점이라고 하고 이걸 이수하는 기준에 맞추면 학점을 이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기록부에는 원점수와 과목 평균이 표시됩니다. 이전 선배들은 표준 편차까지 편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때는 표준 편차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몇 명이 수강했는지, 나의 성취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A, B, C, D, E 중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떤 분포 비율을 보이는지가 모두 기록됩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또 의미도 좀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A가 많은 학교, E가 많은 학교, 어떤 학생들의 분포가 어떻는지를 이걸 보고 확인한다는 이야기도 의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석차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이 되는데 여기에 여러 과목을 선택하다 보면 수강자 수가 작을 수 있어서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석차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등급이 이전에는 4%여서 지금은 10%로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은 줄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선택 과목 수강자가 작기 때문에 이 1등급을 받는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만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등급은 34%, 3등급은 66%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중학교 때 나의 성적이 모두 A예요. 그래서 저는 1등급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친구들에게 그런 용기와 자신감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데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자기 준비를 좀 탄탄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생님이 A가 실제로 등급으로 치면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안내를 좀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울산에 있는 중학교에 3학년 1학기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을 선생님이 찾아서 넣었거든요. 이 학교에서는 A 받은 비율이 38.7%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90점 이상 되어서 A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38.7%가 A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으로 치면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이 표시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잘못됐습니다. 3등급 초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영어도 63%입니다 하면 3등급 후반 쪽으로 되는 겁니다. 요 그림 내용 여러분들 38.7%면 3등급 되는 걸로 표시해 주세요. 선생님이 슬라이드를 수정하면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린 걸 못했습니다. 자, 문제는 내가 국어에서 A를 받았다. 이 말은 3등급 안에 들 자격이 있다. 이런 정도의 학업 역량이지 A가 1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2015 선배들이 받았던 내신은 1등급이 4%, 굉장히 촘촘했죠. 2등급이 11%, 이렇게 3등급이 23%, 4등급이 40%였어요. 이런 선배들의 입시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뭐 서울권, 지역 거점 국립대학 이런 대학들의 등급을 봤더니 2등급 정도, 뭐 3등급 초반까지 정도는 받아줘야지 이 선호하는 대학에 가치더라 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로 보면 1등급대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만만치 않은 성적이다. 그죠?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으로 이야기되는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이라든지 하는 대학들은 4등급 정도, 즉 여러분들이 이야기되는 3등급 초입 정도에서 등급이 나와줘야 되는 상대평가의 좀 냉혹함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어렵게 상대평가는 이렇습니다 하고 좀 힘들게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사실은 선생님도 대학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 좋은 결과 뭐 이런 식의 대입 결과를 얻었지만 선생님이 쭉 살아보니까 인생은 대입의 결과보다
도전하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조금 미진했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그때 학업 역량 도전을 해보려고 하면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든지 이런 친구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자기의 길을 만드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태도가 중요하고 성장의 과정을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어떻게든 만들어 간다 이런 의미로 대입의 준비 과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적이 이렇게 산출된다면 서울대와 부산대에서 학과별 권장 과목, 이 과목은 선택해서 와주세요라고 권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권장한 내용에서 볼 때 인문대학은 별로 권장한 과목이 없어요. 경제학부나 경영 관련은 수학이 중요하니까 권장 과목은 있지만 핵심 권장 과목은 인문계열에서는 큰 범주에서는 크게 언급을 하진 않고요. 단 이공계열, 자연과학, 공과대학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도 안내를 하고 이 정도는 또 해줘야 돼 하는 기본 권장 과목을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그렇다면 내가 이 과목은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과목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미 대입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대학별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전기전자의 경우에 수학교과는 수학 1, 2 미적기하는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교과는 물리나 화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대학마다 많이 권했거든요. 그러면 생체의공학과의 경우는 생체의니까 생명과학이 중심인 것 같지만 핵심 과목은 역시 공과 계열이다 보니까 물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각 대학에서 모집 단위에 대한 그 과별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적었는데 이런 표를 볼 때 쭉 보고 나니까 역시 수학과 과학이 이공계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경계열이라고 이야기되는 경영이나 무역 이런 관련 학과들은 언어나 외국어, 사회 그리고 수학의 역량을 좀 평가한다면 공학에서는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국어, 영어의 역량을 평가하고요. 생명과학 계열은 간호나 약학, 요 생명과학 계열은 수학, 과학 그리고 국어, 영어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외국어, 사회의 역량을 좀 중심으로 평가를 하죠. 이런 평가를 볼 때 권장 과목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변별력이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어떤 대입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변별력이 중요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이수하고 나면 그 다음 과목 이수할 수 있는 위계라든지 유사학과를 좀 고려해서 과목을 좀 잘 보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이공계열인 경우는 수학과학을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듣는 걸로만 끝내지 않고 이수 과목이 충실하면 즉 이수 학점이나 이수 과목의 학업 역량, 성취도가 높을수록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스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은 어떤 과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한다면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내지는 전공 가이드북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이 책을 찾는 방법은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가면 그 자료가 올려져 있거든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관심 있어서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전형을 준비해라는 가이드북을 좀 살펴보면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입전형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아까 교육과정을 좀 보고 왔다면 이제 대입전형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등급을 받고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했다면 이걸 가지고 대학에서는 우리가 초기에 본 것처럼 수시로 모집하는 경우, 정시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시로 모집하는 경우도 원서는 3학년 9월에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죠? 전형을 수시로 실시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전형은 6번 지원이 가능한데 부산대학 기계공학과에 제가 지원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요.
종합 전형으로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전형 6번 중에 2번을 부산대 기공학과에 넣어진 거죠. 이렇게 총 전형수로 6번 지원 가능한데 복수 지원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우리가 다 횟수를 넘어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제한에 대해서 예외인 대학이 있어요. 전문대학 그리고 초기에 이야기했던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이런 복수 지원 제한 예외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유니스트나 아니면 육해공군사관학교 이런 대학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이런 교과 전형의 종합 전형 여러 전형 중에 수능 체제가 계속 적용되고 있으니 수능과의 상관관계는 계속 커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학에서는 수시의 비율을 처음에는 2000년도, 무려 20년 전입니다. 그죠? 2000년도에는 수시의 비율이 작고 정시 수능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선발되었어요. 그러다가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다양한 줄을 보면서 77%까지 2020년도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올해 고2 학생들은 80%까지 발표가 났습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수시하고 정시에서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 수시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정시, 수능 점수만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은 나 이 점수가 아까워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못 갔네 라는 안타까움에 중도 이탈률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학생부 학교활동을 열심히 준비 잘한 학생들이 학점을 관리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수시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요 시기에 나와 함께 대입 출발선상에서 대입을 치르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대입에서는 중요한 문제여서 선생님이 인원수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중3 이 시기에 있게 되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고2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입시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숫자는 대학에서 4년제 모집 인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점은 전문대학까지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고3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학생 인원수가 많아서 대학 4년제 대학의 인원수보다 많지만 전문대학을 포함한 숫자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립대나 전문대학은 학생 모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한편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하는 인서울권 대학 아니면 의대나 약대라는 전문계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5만 3천 명 증원된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서울대가 한 해 모집 인원이 3천 명, 고려대가 4천 명, 연세대가 2천 명 정도인데 이런 5만 3천 명의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거는 그 대학이 한 10개 정도의 대학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여러분 때는 좀 더 작은 인원으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새로운 입시여서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고2, 고1도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내가 입시에 대해서 마지막 내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마지막 대입이 진행된다는 부담도 좀 있고요. 인원이 우리가 치르게 되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라는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입시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대입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과 입시 결과를 선배들의 결과를 참고해서 안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원수는 좀 작고 교육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수한 학생 비율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인생을 살고 보니 무조건 좋을 수도 없고 무조건 나쁠 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와 성장을 할 수 있다.
걸로 대입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신의 대입 전형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대입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자료가 최신 자료인데요. 교과 전형으로 45%,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23%, 그리고 수능으로 18%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 수시에서 수도권은 이 정도 인원이, 비수도권은 이 정도 인원, 비수도권이 학생 모집이 더 많죠. 특히 수시에서는 더 많습니다. 근데 정시로 가면 정시에서 수도권은 46,000명 정도, 비수도권은 23,000명 정도 모집을 하는 걸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수능 전형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남권은 비수도권은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대부분 모집을 하고요. 종합 전형은 이 정도 비율, 수능 전형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로 모집합니다. 웬만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시 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한 수도권은 수시 모집 인원이 87,000명 정도 되고 비수도권은 18만 명 정도가 되는 가운데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 25년 수시 경쟁률을 봤더니 서울권과 지방권의 경쟁률은 갈수록 작년, 재작년보다 더 높은 상태로 학생들이 서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읽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초기에 수도권에서는 지역 학생들을 골고루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선발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정말 제가 이러이런 취지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눈여겨볼 전형으로 선생님이 수도권 지역 균형 선발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 학생들과 함께 서울권, 지역권, 비수도권 할 거 없이 지역 학생들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뜻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과 위주 전형을 치러라라고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이런 대학에서는 자격을 이런 지역 균형 전형의 취지에 맞춰서 학교장 추천을 하는데 자격을 고3만 자격 지원하라 라는 재수생하고 같이 견주지 말고 라고 하는 자격도 있고요. 졸업생이나 삼수생 이러면서 자격에 대한 제한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면 많은 재수생이 들어와서 입시가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3 학생들만 치르면 좀 가능성을 좀 우리가 높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교과 중심 전형이긴 한데 교과 정량과 함께 정성평가를 함께 본다고 합니다. 교과 서류, 면접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이지만 정성평가를 같이 넣으면서 학생부 종합과 유사한 전형을 치르고 있는 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고교학점제의 대입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수능 최저 반영을 아주 강력하게 넣었는데 이 수능 최저가 준비되지 않으면 탈락이 되니까 수능 최저가 함께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은 지역 균형 전형이고요. 지역 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산 지역에 있는데요. 울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부울경 지역 인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유니스트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이 유니스트에 오는 건 아니고 울산 출신만 지역인재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따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법률이 시행되면서 의대, 약대, 간호 계열은 입학 비율을 지역 학생을 40%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산대의 경우입니다. 기계공학과에서 교과는 다른 지역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역 인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약학과는 다른 지역은 교과로 오시지 마시고 우리 지역 학생만 뽑겠습니다. 종합도 우리 지역 학생만 뽑겠습니다. 논술도 우리 지역 학생만 뽑겠습니다.
심지어 수능도 타 지역 학생도 조금 보지만 우리 지역 학생 뽑겠습니다라고 지역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서 인기학과 아니면 의학 계열에 있는 학과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준비가 확실하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전형도 지역인재 전형에서 틈새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성실한 학교 생활을 기본으로 학교 생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정협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좀 많은데 선생님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증원된 인원으로 지역인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대입 정책이 변화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을 중1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지금 고1, 고2, 고3은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제한하는 걸로 아예 예고가 되었어요. 그럼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폭 여러 불미스러운 사안에 같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는 정시에서 수능만 보지 않고 교과 평가를 넣겠다고 실시가 되어 있고 예고된 대학들도 많습니다. 선생님이 서두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무전공 학부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표를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올해 고3 학생을 두고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고3들은 조금 혼란스러운 입시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때는 어떻게 적용될지 무전공 학과는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어떻게 운영될지 조금 관심 있게 고등학교 들어가면 정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여러 재수생들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는 내가 의대를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지는 뭐 여러 준비를 다른 걸 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재수생들의 영향 때문에 기본적인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러면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지라는 걸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수능 킬러 문항은 조금 학생들 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서 수능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는데 변별을 위해서 준 킬러 문항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수능에 대해서 준비했던 것만큼의 실력이 발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볼 때 선생님이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은 공통으로 치른다고 했었죠. 그죠? 이런 과목들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대평가 9등급이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절대평가 9등급입니다. 상대평가는 표준점수라는 점수, 상대적인 점수를 가지고 9등급제로 나누게 되고요. 절대평가는 원점수를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대평가는 상대적인 점수인 표준점수로 나누다 보니까 중간에 해당되는 5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이 4%밖에 되지 않아요. 2등급은 누적해서 11%입니다. 3등급이 23%, 즉 수능이 9등급제로 되고 있는 요 비율에서 볼 때 졸업생이 현재 35%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졸업생도 3등급을 넘어서서 4등급, 5등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2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3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하는 등급으로 이야기되는 수능을 등급으로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정시에서 서울권 15개 대학은 정시 40%를 선발해라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때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 대한 영향을 내가 서울권을 들어간다면 40% 정시를 선발하게 되니까 요 영향도 크구나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수학 과목은 대수 미적 확률과 통계이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미적 분투나 기하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과목은 교과에서 배우고 수능 과목이 완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완화가 됐단 말은 수능으로 이 학생들이 수학의 역량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말은 수능만 가지고 안 되겠어. 교과 성적을 반영하겠어. 라는 대학이 계속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때 처음 치르게 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무슨 내용일까 하고 좀 봤더니 선생님이 고등학교 근무하고 중학교 근무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거의 70%가 중학교의 사회과학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통합사회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꼈을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어떤 프로젝트, 토론, 아니면 자기의 감정에 대한 표현, 이런 식의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 교과서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수능 문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낼까 하고 처음에 예측은 비문학 지문이나 도표, 그리고 넓은 사고력, 탐구력 이런 내용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난달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느냐? 통합사회 예시문항, 통합과 예시문항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행복에 대한 서양 사상과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최고의 선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런 식으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된다. 뭐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다. 라는 행복론에 대해서 갑과 을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국어 비문학 지문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주고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군사 분계선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제도 제시를 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한다는 거는 굉장한 선행을 하면서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사회과학을 바탕으로 도표를 분석하고 넓은 사고력, 탐구력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독해력과 어휘력을 키워내라 이런 의미로 읽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능은 정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를 선생님이 안내해 주려고 이 그림을 들고 왔어요. 작년 수능에서 점수별로 맞은 인원수를 선생님이 그래프로 쭉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정시에서는 이 친구들이 모두 점수를 경합하게 됩니다. 근데 수시는 1등급, 2등급, 3등급 요 친구들이 무리해서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읽어지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수의 표현들이 수시에서는 등급으로 묶어져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하기에는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에 대한 건데 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빼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졸업생의 응시 비율은 35.3%로 이 많은 인원수들도 졸업생들이 이 안에 범위 안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3등급인 친구는 23% 안에 들어야지 3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정시 수능으로만 볼래 라고 하기에는 수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표준 점수가 굉장히 세밀하게 나뉘어지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또 표준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의미하는 거는 수능도 정시로만 치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등급을 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추고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할 때 다른 등급은 상대평가가 되어서 어렵지만 절대평가인 영어는 굉장히 우리가 수능 최저를 활용하기에 유의미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에서 내만 열심히 90점 이상, 80점 이상, 그리고 70점 이상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1등급은 90점 이상입니다. 2등급은 80점 이상. 그런데 60점 이상인 4등급을 받은 비율이 4년간 쭉 해서 보니까 68% 이상이 4등급 정도는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치면 영어 68%가 4등급인데 국어로 치면 6등급에 해당됩니다. 영어의 2등급 해당되는 80점 이상이 23%인데 국어로 치면 상대평가 점수 3등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어에서는 상대적인 점수로 나온다면 영어는 내가 열심히 하면 얻어낼 수 있는 점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영어 역량으로 등급을 조금 예측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준비하는 걸 지금 전환기 시절에 조금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선생님이 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월 들어가면 바로 국어와 수학과 영어와 이런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거든요. 이 모의고사에서 3월 모의고사 치를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치느냐? 결국 중학교 내용을 가지고 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학교 내용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칠 때 수능은 이런 유형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상황이어서 모의고사를 한번 모의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 들어가면 이런 메뉴 자리에 수능 학력평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기출문제 분석을 누르면 EBS와 연계되어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고1 기출문제 다운을 받으시면 문제와 함께 정답 해설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3월 해당하는 문제, 9월 해당하는 문제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시험을 한번 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님이 대입과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쭉 안내를 했는데 경희대 연세대 자문단 포럼을 스님이 참석했거든요. 대학에서는 2028 대입에 대해서 교과가 5등급 되었으니까 완화되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교과뿐만 아니라 과목 선택, 그 교과 세분의 특기사항을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많은 기재 항목이 사실은 축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선배들이 이미 했던 거니까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대학에서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 활동으로만 기재되도록 하고 있으니 학생부에서도 그렇게 큰 내용으로 변별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석차 등급, 점수, 그리고 창체 활동을 같이 보면서 면접까지 할 수 있어 라는 내용으로 같이 진행한답니다. 결국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융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걸로도 우리가 변별이 어렵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넣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내용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수학과 탐구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변별력도 약화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와 석차 등급을 함께 내신 과목을 뭘 선택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정시도 수능과 학생부가 들어가니 수시 정시가 융합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선생님 서두에 한 것처럼 대학에서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능과 수시 정시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한다고 안내했는데 서울대에서는 올해 2월 달에 우리는 이런 입시를 치르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중심의 내용을 보고 심층 면접을 보겠습니다. 정시에서는 수능을 기본적으로 보고 이런 내용의 학생부를 보겠습니다. 라는 걸로 스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대학과 비슷하게 본인들의 대학에 대한 입시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복습의 의미로 대입준비 핵심 5가지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 내신 등급과 과목 세특, 수능 역량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이게 핵심 준비 5가지라는 거죠. 대학마다 뭐 심층 면접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역량 중심으로 교과 역량 중심으로 우리가 교과 및 비교과의 정성평가 활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수능 역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렇게 레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지역 거점 국립대, 의료 계열을 간다면 3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 실속 있는 대학을 우리가 선생님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다면 석차 등급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모든 요소는 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나의 메타인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관계를 조율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이런 자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 대입에 대한 3요소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과정을 볼 때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내용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건데 학생 기본 사항에 대해서 출결, 교과학습 발달 사항으로
그리고 비교과 활동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이런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적어지고 이 생활기록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제 남은 시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기록 핵심 사항은 교과 성취도입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 주도적인 창체활동,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지금 교사 추천서의 의미로 대학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의미 있게 반영하는 게 출결 사항입니다. 출결, 당연히 모두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의외로 3학년 2학기까지 학생들이 자신의 준비되는 전형에 따라서 고등학교 생활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이 대학 가서 또 그 비슷한 태도가 보이는 걸 보고 출결에 대해서는 병결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출결에 유의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대학 자문단 포럼에 갔더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학년 연간 학사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바쁩니다. 3월달 들어가면 학급 조직, 동아리 조직도 편성해야 되고요. 3월 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도 진행하고 우리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다 하고 선생님들이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4월달 중간고사 치고 6월달 또 수행평가 등등을 하면서 교과활동의 수행평가가 또루루 진행되고 그런 사이에 7월이 오고 여름방학에 순식간에 와지거든요. 그렇게 또 비슷하게 2학기까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우리가 지나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달라지는 점을 또 내용적으로 조금 더 보면 수업 시간은 45분에서 50분으로 그리고 평가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에서는 교과서 중심으로 내가 새로 마음을 먹고 공부하면 어쨌든 시험에 대응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는 고등학교는 교과서를 기본 내용으로 사고력과 응용력을 출제합니다. 이름하여 공부량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교과서 중심에서 교과서와 모의고사, 부교재까지 활용하여 시험 문제가 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원 공부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숙지하고 있는지 자기 주도적인 순공, 순수한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활동도 진로와 연계된 동아리, 자치, 진로 탐구 활동이 진행돼야 됩니다. 굉장히 바빠지죠. 조금 더 차이를 내면 선생님이 요거는 앞에 쭉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화면을 보고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석차 기재가 된 과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중학교처럼 되고 수행평가는 한 학기 한 권 쓰기, 뭐 서평 쓰기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2028 대입개편 발표의 내용에서는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향하고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탐구할 수 있는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해 주세요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는 서술형 평가가 조금 더 어렵거나 아니면 교과 내용의 심도 깊은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태도 등의 과목 세특에 들어가집니다. 아울러 성취도 5단계 기재 과목, 즉 석차 등급이 기재되지 않는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수행평가 중심으로 계속 언급된 것처럼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교과 융합이나 실생활과 연계된 탐구, 문제 해결 중심의 융합형 인재를 위해서 협력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걸 이 과목을 통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선생님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죠? 라는 걸 학교마다 미리 작년 시험에 대해서 평가 계획이 올려져 있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준비와 어떤 여러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평가에 대해서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학업 성취 사항이 있거든요. 요 내용에 2024년, 2023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과별, 학년별 교수학습 평가 계획서 그리고 학업 성취 사항 이 내용을 보면 이 학교의 특성이나 아니면 준비해야 될 수행평가에 대해서 똑같이 진행은 되지 않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쯤 하면
제일 처음 선생님이 어떤 학교를 선택할까요? 라는 고민에 특성화고는 이미 입시가 끝났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등 여러 입시를 여러 학교를 선택을 이미 끝난 학교도 있고 진행하는 학교도 있을 건데 이 학교들과 대입과 연계를 하면 일단 상대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를 통해서 교과 활동 그리고 면접이 필요한 전형이 확대되는 게 어떻게 준비될지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선생님 저는 학교 분위기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신이 치열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다양한 선택 과목을 할 수 있고 좀 어려운 과목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선택 과목의 인원수가 작아서 내신 받기 또 어려운 게 있어요. 그리고 기숙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기숙사 생활하면서 어려운 면이 있고요. 빠른 진도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과정 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조건이면 또 어려운 점이 있고 항상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같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느 고등학교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후회합니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할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지점부터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굉장히 상대평가가 진행되는 거에 민감도가 커지면서 이름하여 멘탈에 의해서 결과가 또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감, 성취감 그리고 자기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는 과정도 좀 되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학교를 선택했을 때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활동이든 아니면 교과 성적은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화두 그대로 이런 걸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때 수업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독서와 실생활 문제를 연계하고 동아리 활동과 발표 토론을 통해서 성장한 학생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특의 기록이 단순하게 수업 태도가 좋았습니다. 지식 습득을 어떻게 하였습니다. 라는 정도의 이해 정도를 하였다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 어떻게 지식을 확장했다라는 내용까지 있으면 학생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생기부로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세특을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보면 어떤 내용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독서 뭐뭐 하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독서 기반 탐구를 하고 그래서 지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궁금해하면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돋보였다. 라는 생기부를 쓰기도 하고요. 또 서울대에서는 이런 자연현상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이란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고 활동하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서류평가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자면 성적 추이가 어떻는지 그래서 이 친구가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어떻게 보였는지를 학업 역량에서 보고요. 진로 역량에서도 학업 그 관련 전공 관련해서 전공 관련 학업 성취도가 어떻는지 그래서 이 심화 과목 이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스스로 또 탐구하고 노력한 성과가 있는지 결국 대학의 전공과 연계된 과목 선택 그리고 그 과목 선택을 통한 전공 진로 탐색을 통한 자기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기여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동체 역량까지 준비가 잘 되는 고등학교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그리고 내신 평가 등등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프로게이머 페이커가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라는 작년 롤 대회 우승을 두고 인터뷰할 때 정말로 전성기는 10대에서 20대 후반 게임을 잘 잘할 수 있는 나이인데 28살인 이상혁 군 페이커 군이 노장이라는 평가로 이야기를 한 인터뷰가 인상적이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페이커가 독서를 시작한 게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독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에 대한 태도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독서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책 덕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반에는 소설, 역사책 위주로 인문학 책을 탐독했다면 이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과학이나 심리학, 뇌과학 책을 많이 탐독했다고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여러 자질 중에 겸손을 뽑았는데 겸손은 내가 비어있는 물병이고 비어 있어야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성장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시 경쟁 그리고 상대평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사춘기 요 뇌가 발달한 과정에 배우는 걸 좋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나 불만스러운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불만을 선생님이 초기에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탐구 주제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로 대학에서도 평가가 됩니다. 어떤 친구는 어머니가 용돈을 작게 줘서 너무 섭섭했어요. 그걸 우리 친구들은 용돈을 얼마 받는지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 가지고 아울러 선행 자료를 같이 분석하면서 청소년 미시적 경제 연구 이런 발표도 하고요. 초기 이야기했던 매점 매출량과 급식과의 관계 이런 등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좀 불만스러운 분야를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주제 탐구 프로젝트를 볼 때 1학년 때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탐구해보는 정도였다면 2학년 때는 심화 탐구 활동으로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가지면 좋다고 생각하면 괜찮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위해서 중학교 지금 시기에 기본적인 학습 기초도 키우지만 관심 분야도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 하고 두루 살펴보는 시간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학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교육 동아리 활동을 가지고 또 교과 수행 평가와 연계하고 공동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이런 연계 과정들이 있는 걸 대학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그리고 이 전환기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등학교 선행이 오히려 구멍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을 다지는 걸로 다양한 독서 활동 그리고 국어와 영어의 어휘력이 어떻는지 그리고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천하면서 순수 공부 시간을 내가 이뤄내고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탐구 프로젝트를 위해서 틈틈이 궁금한 것은 질문지를 작성해보고 관심 분야가 뭔지 한번 보는 거 그리고 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이 학생도 그렇고 게임을 많이 하거나 밤에 늦게 자면서 체력이 안 되어서 고등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과 역량 기반은 수업의 중요성을 아는 가운데 국어는 어휘력 중심으로 그리고 관련 작품이 어떻는지 한번 독서를 통해서 읽어보고 수학은 중학교 연계 개념을 한 번 더 탄탄하게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컨설팅했던 학생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 5등급인데 2학년 때 1, 2등급으로 올라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1, 2등급으로 올라가졌니? 하고 물었더니 중학교 기초가 부족하다 싶어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중학교 내용으로 정말 열심히 다시 복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대해서 좀 더 탄탄한 개념을 완성하려면 중학교 때 중학교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고등학교의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어는 어휘력을 여러분들이 조금 충분히 늘리면서 독해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수능 역량은 아까 선생님이 소개했던 모의 수능을 중학교 수준이지만 수능 형식이 어떻는지 한번 꼭 살펴보고 EBS에서도 기출문제나 이런 내용을 한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고등학교는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되는 활동이 많습니다. 회복 능력, 인성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이 어떻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정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나에 대한 성찰, 관계에 대한 조율을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어휘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어휘력 사전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고등학교는 모든 교과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역량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이 과목의 성취도가 어땠고 그리고 과목 간의 연계를 어떻게 시켰고 심화 확장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플래너를 통해서 수행평가를 동아리 보고서 제출 일자를 한번 작성을 하고, 이 플래너에는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움이 일어난 지점에 대한 간단한 학습 일기도 한번 기록을 하면 생활기록부 기록할 때 선생님들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생생한 자기 경험을 좀 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던 운동과 수면 시간도 꼭 좀 확보해서 신체 활동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알고 자기에 대한 체력도 키워지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적극 참여의 의미는 내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엄청난 선행이 아니고 간단하게라도 한번 읽어보는 예습, 그리고 궁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그 기록 사항이 되었으면 체크하고 아닌 경우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리고 중단원이 끝나면 복습을 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능 이해 과목도 수업을 통해서 이게 수능 과목과 연계되어 있는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체의 힘을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정보는 대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개별 상담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가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쌤들이 안내를 많이 해주실 겁니다. 진로에 대한 정보, 대학 정보, 학과에 대한 정보, 나의 성적 분석 모두 진행이 되십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도 전화로 진행을 해주십니다. 이 전화로 상담을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결과에 대해서도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올려져 있거든요. 전형평가 기준을 활용하면 각 대학에서 입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몇 점이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에는 어디가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진학 그리고 직업 탐색의 도움터로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그리고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이걸 선생님이 앞서에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화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많은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생활 대입 준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지만, 그렇게 힘들지만 의미 있게 친구들과 함께 지내왔던 도전과 노력이 직장인들이 다시 대입이 아니어도 생활기록부에서 내가 이러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했군요 라고 하면서 학생부로 위안을 찾고 자기 삶의 어떤 베이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도전을 고등학교 생활과 대입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보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하루씩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힘찬 도전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